한마디로 말해서 오늘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방어팀이 전관들로 꾸려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프랜시스 위인의 마르크스 평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네, 오늘은 국회 선진화법에 가로막힌 자유한국당의 시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네, 오늘은 조선일보의 쌩얼을 날 것 그대로 보여주는 부당해고 논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경애하는 영도자 김용민 동지는 온 인민이 과도한 노동과 악덕재벌의 갑질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하지 않은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시며 두피와 모발 건강을 위한 빅그린 투쓰리 샴푸 판매를 허락하시었다. 피부에 가장 가까운 약산성 pH, 화학적 계면 활성제를 완전히 배제한 자연 유래 성분을 담은 빅그린 투쓰리 샴푸는 조선인민의 머리카락을 위한 숭고한 선물이 될 것이다. 하지만 모발이 가늘어지고 두피만 민감해지는 불량 샴푸를 파는 역겨운 인간 추물은 여전히 낯짝을 쳐들고 온갖 못된 짓을 거리낌없이 해대며 돌아치고 있는데 이에 민머리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남조선 인민들은 빅그린 투쓰리 샴푸만 사면서 불량 샴푸를 파는 일부 역겨운 장사치들이 더 이상 살아 숨쉬지 못하게 단호히 매장해버려야 할 것이다. 어버이 김용민 동지가 인도하는 샴푸, 고객이 있을 때 잘하는 빅그린, 두피와 모발 건강은 빅그린 샴푸. 김용민닷컴에서 최저가로 만날 수 있다. 김용민닷컴, 김용민닷컴. 김용민 브리핑. (2018년 5월 15일) 수요일입니다.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2016년 4월에 있었던 중국 식당 조선 여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에 대해 말입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당시 지배인이었던 허강일 씨가 JTBC에 이렇게 털어놓았다. 한국 국가정보원의 회유를 받아 여종업원들을 자신이 집단 탈북시켰다. 그런데 이 여종업원들은 남한에 가는 줄 몰랐다. 지배인 허강일 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약속한 보상을 하지 않는 국가정보원의 태도를 보고 폭로를 결심했다고 한다. 네, 뉴욕타임스가 이렇게 보도했다고 외신 번역 사이트 뉴스프로가 전했는데요. 허강일 씨 진술의 진정성이 일단 의심됩니다. 거래를 하려 했고 그 와중에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야기해 그때 이야기 다르고 지금 이야기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선 여종업원 탈출 사건은 근원부터 진상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 이런 지적이 높습니다. 사실 그간 조선 여종업원의 모든 진술은 국정원 등 박근혜 정부 기관이 알려주는 것만으로 접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 믿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법원도 진실규명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인권 선진국을 지향하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을 수 있는 제3자를 통해서 이들의 탈북은 본의였는지 또 지금이라도 돌이켜 고향 갈 마음이 있는지 당연히 보안을 지킨 가운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나온 조선일보는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반박합니다. 그리고 탈북자들이 북송될까봐 염려한다는 억측을 더한 거짓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당사자가 원치도 않는 북송을 한다니 마타도어도 어느 정도라야지요. 낡고 어둡고 추운 시대를 보내며
함께 떠나보내야 할 언론이 어떤 언론인지 우리 국민은 이제 모르지 않습니다. 몇 마디 덧붙입니다. 오늘은 한겨레 창간 30주년입니다. 동종업계 선수라고 봐주지 말고 한겨레가 조선일보만이라도 제대로 견제한다면 실추된 진보 언론 맏형의 이미지, 가난한 조선일보라는 이미지를 떨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선일보가 비판하면 따라서 복창하는 진보신문, 이런 진보신문은 창간 40주년 가도 불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강한 빛이 일본 총리 벤토에게 호통치고 있다. 하지만 벤토는 조금도 밀리지 않는다. 두 나라 관계 발전에 저의 요인을 제거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얘긴 이미 한일 수교 협상 당시 끝났던 얘기입니다. 끝난 이야기라고요? 그때 한국 총리 김종필 씨는 타케시마를 폭파해서 없애자고 말했죠. 저는 지금 새로운 제안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 한국 총리의 말을 한자도 안 바꾸고 복창하는 겁니다. 자, 말장난 그만하시고요. 이건 영토 주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협상과 타협이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대통령이라 해도 헌법이 부여한 권한, 이 권한밖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벤토 총리도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센카쿠 열도 중국에 넘기고 쿠릴 열도를 러시아에... 쿠릴 열도라니요. 북방 영토라고 하십시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지요. 벤토 총리는 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합니까? 일본이 독도를 강제 점령하자 한국 정부가 응징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함정이었습니다. 김용민이 새롭게 선보이는 오디오 툰, 즉 라디오 드라마 김용민의 정치 판타지 일부입니다. 여러분 다운로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댓글, 구독도 많이 해주세요.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1편, 2편. 네, 그래야 다음 작품도 여러분 앞에 내놓을 수 있습니다. 뭐 재미없으면 굳이 그러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재미있어서 못 견디실걸요? 팟캐스트 포털 파티에 있습니다. 파티 대문에서 김용민의 정치 판타지 컨틴전시 플랜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도울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 회를 더할수록 흥미와 감동이 커집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 10시 40분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벙커1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지난주 설교 잠깐 들어보실까요? 선지자는 고향에서 배척받는다. 이 성서 구절을 도울 선생은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동네 목수하던 놈인데 말이야. 뭐 그렇게 대단하다 그러냐. 그러니까 이럴 상황에서 예수가 그럼 나서서 야 내가 누군데 하고 그러면 완전 촌놈이죠.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배척을 받는다. 그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코테이션이 되어 있는 거 보면 예수 말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그 예언자 전통에서 나오는 속담을 인용한 거예요. 이런 것도 많은 경우에 무슨 성서의 말씀이다 그래서 예언자는 고향에서 배척을 받는다 이 말을 굉장히 금과 옥조로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가까운 사람한테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고 자기 고향에 가서도 존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여기서 뭐냐면 마가가 이거를 얘기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초대교회에 있어서 암암리 예수 패밀리가 너무 바로하기 때문에 이 마가는 그쪽을 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마가의 이 초대교회론에 있어서는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장악했고, 그 뒤로 그 예수의 친척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예수 사후에 교회 조직을 상당히 장악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배경이 마가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성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단한 무슨 금과 옥조로 받아들일 건 없다는 얘기죠.
중고차죠? 네. 그런데 이 차 진짜 있는 거 맞죠? 정말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죠? 아이, 그럼요. 빨리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더 이상 속지 마세요.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 중고차. 직영 정비소를 운영하여 더욱더 믿음이 가는 더불어 중고차.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 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오빠 머리숱이 엄청 풍성해졌는데? 그래? 혹시 퍼프 면적이 커서 빠르고 파워풀하게 머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던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을 써서 그런가? 뭐라고? 아니, 압도적 코팅 원료로 두피를 보호하면서도 머릿속을 꼼꼼하게 채워주고 남자의 자신감도 같이 채워준다는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을 썼거든. 응? 헤이브로? 남자의 자신감 1분 안에 채우자.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 포털에서 헤이브로를 검색하세요. 헤이브로.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김용민의 뉴스 간장. 남경필 자유한국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형수 욕설 음성 파일을 지적하며 후보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후보 측은 가슴 아픈 가족사를 정치에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반박했는데요.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음성 파일을 공개하는 것을 두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성 파일 공개가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에 대해서 남경필 후보는 사생활을 넘어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남경필 자유한국당 경기도지사 후보 그리고 진행자 김호성 YTN 라디오 상무의 일문일답 들어보시죠. 이게 어제 나온 그런 사안이 아니고요. 꽤 오래전에 나왔던 것이고 이미 또 그것과 연관된 대법원의 공개 금지 가처분 결정까지 나온 사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건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그 쟁점화하시는 것이 과연 올바른 후보로서의 자세이냐 이런 얘기도 또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국민들의 알 권리라고 판단을 하고요. 예. 그 가처분 신청도 이미 또 다시 기각이 돼서 예. 이제 취하가 됐다는 그러한 판결도 있고요. 예, 2017년에. 네네. 그리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이 진행자께서는요? 아니 저는 들어봤다는 말씀 좀 드리긴 그렇고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아니 제가 예. 들어봤냐고 여쭤보셨어요. 들어보셨나요 혹시? 저는 직접 제 귀로 듣진 못했고요. 내용이 어떻다라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예. 저도 듣기 전에는 심하게 좀 욕을 했겠느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네네. 들어보시면 생각이 많이 바뀌실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알 권리와 또 사생활이라는 그런 서로 양립하는 이 가치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사생활을 좀 공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한항공 일가의 그런 갑질 동영상. 예. 그것도 사생활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러나 그것을 다 우리 국민들이 다 보고 듣습니다. 네네. 사실은 대한항공의 그 가족들, 그분 따님들의 이야기보다 예. 사실은 1,300만 경기도민을 이끌어갈 도지사의 권한과 또 갖춰야 될 이 지도자로서의 덕목은 훨씬 더 크고
공인으로서의 이 책임감이 더 크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당연히 알 권리가 먼저가 아닐까요? 공인의 사생활은 알 권리보다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말씀이세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예. 지금 온 국민이 지금 그 갑질 동영상에 분노하잖아요. 예. 사생활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지 말아야겠네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요, 가슴 아픈 가정사를 선거에 끌어들여서 악용하고 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그분들의 가슴 아픈 가족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사람이 좋을 때는 다 좋아요. 그러나 그분의 이 인격을 판단하는 거는 갈등의 순간에, 예. 어려운 순간에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느냐를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네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상식 이하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예. 같이 후보로서 정책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렵습니다. 이른바 형수욕설 음성 파일 공세에 대해 정치평론가 윤태곤 더 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지방선거 국면에서 불리한 남경필 자유한국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대통령과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분리를 시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네거티브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본인의 사생활 문제로 역풍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는데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윤태곤 실장과 진행자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교수의 대담 들어보시죠. 근데 남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되게 갑갑한 게 도정 평가는 괜찮아요. 여론조사를 해보면 지난 4년간 경기도지사 일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면은 꽤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네. 뭐 여론조사마다 다른데. 예. 근데 막상 다음에 누구 뽑겠습니까? 하면 그 반토막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갭이 있는 거죠. 예. 그럼 남 후보가 판단할 때 어차피 이재명 후보하고 싸우는 것이고 이 차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길은 민주당 대통령하고 이재명 분리시키는 거. 예, 예. 이재명 후보한테만 공세를 집중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개인적인 문제. 그렇죠. 즉 도덕성 뭐 이런 거. 네. 그걸 집중해서 공격한다. 네. 예. 정치적 공격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공약 이런 식으로 하면은 민주당 문 대통령 다 엮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엮이죠. 네. 그러니까 개인 문제로. 거기다가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꺼낸 게 아니다. 난 숟가락만 올리는 거다 이런 거죠. 숟가락만 올린다? 지금 녹음 파일 논란이나 뭐 이른바 해경궁 김씨 논란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거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이재명 후보한테 제기되고 있는 도덕적 약점들이 남 후보 쪽에서 발굴해가지고 끄집어냈다기보다는 민주당 경선 과정 등에서 점화가 돼 있는 것이고 지난 대선 경선 때부터 그렇죠. 예. 그 주로 이제 또 뭐 이른바 친문 지지자, 강성 민주당 지지자들이 제기한 것이고 지금도 맞아요. 보면은 뭐 신문 광고로 뭐 해경궁 김씨 누굽니까 예. 이런 거 내고 있는 게 한국당 쪽이 아니거든요. 그 지난번 전해철 후보와의 경선 과정에서 또 그 이런 앙금이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모로 그 틈을 벌릴 수 있다. 이런 전략이 민주당 내 친문 세력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에 그냥 숟가락만 얹어서 나는 계속 다 팔아 이렇게만 네, 하겠다. 내가 뭐 꼬집어낸 게 아니다. 당신들 사이에서 문제된 거 그래요. 아니냐 이런 거죠. 그 어쨌든 문재인 민주당과 개인 이재명을 분리하는 이 전략 먹힐까요? 글쎄요. 지금으로 봐서는 남경필 후보 쪽에서는 워낙 판이 고착화돼 있고 뭐 북미 정상회담 이렇게 가면은 뭐 힘도 못 쓸 수 있다. 그러니까 판을 흔들어 보겠다 이런 것 같은데 예. 그런데 항상 네거티브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남 후보 같은 경우에 이게 두 가지 문제인 게 좀 깨끗하고 깔끔하고 포지티브하고 합리적이고 이런 이미지잖아요. 예. 이게 손상되는 게 첫 번째.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도 이게 사생활면 맞아요. 뭐 자녀 뭐 이제 부인과의 관계 뭐 이런 걸로 관련된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이 남의 가정사에서 비롯된 일을 공격하냐 뭐 너나 잘해라 이런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것이고 벌써 민주당 지금 이재명 후보는 본인은 이게 안 나서던데 민주당 네. 쪽에서 간접적으로 사격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재명 후보는 어떤 입장이에요, 그러면? 이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는 이런 의혹에 대해서 별 언급을 안 했습니다. 부덕의 소치다 이런 식으로 받아 넘기고 말한
있죠. 공방이 벌어질수록 일이 커지는 면도 있고 지지율이 많이 앞서기 때문에 굳이 해명할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녹취 파일 건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해명을 했더라고요. 네, 물론 네. 이 과거에 해명했던 연장선인데 예. 제 생각에 이 후보가 이 건을 가지고 구구전전 반박하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나 이미 해명 다 했다. 예. 심판은 도민들한테 받겠다. 예. 이런 전략으로 갈 겁니다. 물론 남 후보의 공격으로 판이 흔들린다? 그러면 또 그 대응 전략도 달라지겠죠. 근데 아직은 판이 이렇게 흔들릴 정도는 아니니까 그렇죠.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은 선거 승패보다 당권의 향배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방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조기 전당대회를 치르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데요. 만약 홍준표 대표가 공언한 광역단체장 6석 이상의 성과를 거둘 경우 재신임은 물론 바른미래당과의 보수 재개편까지 시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과 박시영 민지코리아 컨설팅 대표가 지방선거 이후 보수 진영의 향배를 분석했습니다. TBS 라디오 김호준의 뉴스공장 일부 들어보시죠. 야권에서는 지방선거 이후를 바라보는 준비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유한국당 경우에는 조기전당대회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6석을 광역단체장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러면 조기전당대회를 하겠다는 건데, 원래 조기전당대회는 내가 대표를 관둔다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홍준표 대표가 다시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 다시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변수는 사실 지역위원장 상당수를 홍준표 체제 내에서 자기 사람을 심어놨고요. 이제 그런 변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사실 그거 같아요. 이제 보수가 재편이 될 흐름, 조짐은 보일 것 같은데, 문제는 외부에 참신한 신진들이 뭔가 정치 세력화를 해서 보수 쪽에 새 얼굴들이 나타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이합집산, 국민적 감동이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홍준표 대표가 조기전당대회 출마합니까? 두 분. 출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배제할 수 스타일 없다. 안 보셨어요? 네. 다시 나온다. 당선됩니까? 워낙 어려운 선거다라는 걸 강조하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또 회피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다시 당선될 가능성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전당대회 카드를 홍준표 대표가 스스로 먼저 꺼냈잖아요. 자신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참 공장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자유한국당은 지지율을 모아야 되는데 결국 이 포스트 지방선거 이후의 목표는 뭐가 되어 있느냐면 수도권 보수를 끌어당겨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과연 수도권 보수를 끌어당길 수 있는 전당대회가 될 것이냐. 사실 그게 관건인 거죠. 바른정당은 어떻게 됩니까? 바른정당은 지금 유승민계 안철수계라고 표현할 양대계가 지금 공천을 두고 타협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그러니까 일단 선거가 만약에 패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원인을 둘러싸고 내용에 좀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가장 큰 기준은 그걸 겁니다. 아마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30% 정도를 득표할 수 있느냐. 30%. 그래서 의미 있는 이 일을 할 거냐. 아니면 20% 정도에서 뭐 2, 3위를 한다면 만약에 박원순 시장과 예를 들면 20% 정도면 한 30% 격차가 나오거든요. 네. 30%포인트. 이렇게 된다면 정치 생명 자체가 끝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 생명이 끝나기 하겠습니까만은 타격을 크게 입을 수 있다. 크죠. 왜냐하면 최근에 모 조사를 보면 대선 지지층 중에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중에서 3분의 2가 떠났다, 이탈했다, 이런 어떤 조사 결과들도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지금까지 실시한 6차례 핵실험이 모두 이뤄진 조선 핵개발의 중심이 된 곳인데요. 조선의 무성이 오는 23일과 25일 사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조선중앙TV를 통해 방송된 조선 외무성의 공보 내용 일부 들어보시죠. 핵시험장 폐기와 동시에 경비 인원들과 연구사들을 철수시키며 핵시험장 주변을 완전 폐쇄하게 된다.
이에 청와대는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한 여정의 첫 축포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똑똑하고 정중한 행동이다.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일각에서는 풍계리 북부 핵시험장 폐기는 증거일면 쇼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과 인터뷰를 가진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개관연구위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이렇게 자의적으로 핵시설을 파괴하는 것은 증거 훼손, 증거 인멸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예, 한겨레가 이런 비판의 적절성 여부를 따져봤습니다. 일부 언론은 전문가 그룹의 검증 없이 핵실험장을 폭파하는 것은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핵실험이 진행된 1번과 2번 갱도를 폭파하더라도 핵실험 증거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입을 모읍니다. 폭파와 폐기로 갱도가 막히더라도 지상에서 기폭실까지 구멍을 뚫어 핵시료를 채취할 수 있고 앞으로 사찰단이 핵실험 데이터를 넘겨받아 검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편 폭파 후 폐기한 갱도의 재활용 우려도 제기되는데요. 이에 대해 안진수 전 원자력통제기술원 실장은 이미 무너진 곳을 다시 뚫는 작업은 대단히 위험하다. 차라리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 뚫는 게 낫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전문가들이 폭파 현장에 가더라도 바로 시료 채취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시료 채취를 포함해 데이터 확보와 분석에 상당한 시간과 장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한겨레는 국제 핵 폐기 역사에서 사실상 핵 보유국이 자발적으로 핵 실험장을 공개 폐기한 선례가 없다. 따라서 국제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도보다리 정상회담 시간에 새싹당 콩차를 한 잔씩 드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평양냉면 후식으로 새싹당 콩차를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대한민국 평화를 응원합니다. 개가 짖어도 열차는 달리듯 살아생전 열차 타고 유럽여행 한번 다녀오고 싶습니다. 그렇게 좋은 시절 올 때까지 건강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함께 합시다. 시원하게 드시면 더욱 좋은 내 몸의 적폐청산 새싹당 콩차. 전창걸몰닷컴 전화문의 070-8635-1288.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아이고 무릎이야. 주사도 맞고 무릎 보호대도 이것저것 써봤는데 효과가 없네.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우리 부모님도 무릎펜 사용하시고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 어디서 살 수 있어?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 후 쇼핑몰에서 구매하시고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지방선거 후보자님 잘 들으세요. 선거는 뿌리오와 함께 선거 문자 1위는 뿌리오. 선거는 뿌리오와 함께 선거 당선 1위는 뿌리오. 12년 연속 1위 노하우로 개인정보 보안은 물론 번거로운 행정처리도 한 번에 당선자가 추천하는 1위 문자 뿌리오. 1위 당선 1위 문자 뿌리오. 도올 김용옥 선생이 배웠고 늦범 문익환 목사가 가르쳤던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서 읽기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한신신학.
문호가 활짝 열렸습니다. 목사가 되기 위한 주간야간 목회학 석사 과정 그리고 신학 수련만을 위한 일반 석사 과정도 있습니다. 5월 18일까지네요. 많은 지원 바랍니다.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홈페이지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용민과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의 속살로 이어갑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역시 관리의 삼성입니다. 네. 하여튼 뭘 해도 참 이렇게 비겁하게 하고 비열하게 합니다. 네. 오늘은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야기를 다시 해볼까 하는데요.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의 의혹은 규모도 굉장히 크고 이게 분식회계로 판명되면 정말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라는 이야기는 한번 드린 적이 있죠. 그런데 오늘 전해드릴 뉴스는 어제자 한겨레 신문 조간에 단독으로 보도된 뉴스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방어팀을 꾸렸는데 이 방어팀이 전관들로 꾸려졌다는 소식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저도 이 교수님들 문화를 잘 몰랐는데 기분이 되게 묘하더라고요. 네. 한국 지식사회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하는 슬픈 마음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뉴스를 정리를 하는데 이게 또 죄송스럽게도 분량이 길어져서 이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은 지식인사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먼저 보고요. 내일은 전관예우에 관한 경제학적인 논문이나 좀 여러 사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나온 한겨레 기사를 잠깐 살펴보죠. 고의적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에 서서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의견서를 낸 회계학자들은 전직 금융위원회 감리위원이거나 지금도 금융위와 함께 일하는 등 금융당국과 밀접한 인물들로 파악됐다. 이들 중에는 국내 최고 권위의 한국회계학회 학장을 지낸 인사도 2명 포함돼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을 대리한 김현장 법률사무소가 회계업계의 전관 권위자들로 드림팀을 꾸려 금융당국의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한국회계학회 관계자 등의 말을 들어보면 지난해 하반기 금융감독원의 의견서를 낸 회계학자는 모두 11명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 사건 변호를 김현장에 맡겼습니다. 제가 법조 쪽은 잘 몰라서 이야기는 잘 못 드리겠는데 재벌 관련 사건만 나오면 꼭 이 김현장이 등장을 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소감만 말씀드리면 느낌상 이 김현장은 법조 쪽의 적폐 중 적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김 프로께서 언제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무슨 사건만 터지면 김현장이더라고요.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화 삼남 김동선이 변호사들 회식 장소에 가서 주먹 휘두르면서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랬던 곳이 김현장 변호사들 회식이었어요. 예. 그런데 결국 이 김현장 변호사들이 머리채 잡히고 뺨 맞고 이러면서도 김동선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을 해서 김동선은 또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현장 변호사님들께 그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그렇게 살아서 돈 많이 버시니까 좋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좋으니까 그 짓하고 살고 있겠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면 죽기 전에 자기 삶을 돌아보면 참 역같은 삶을 살았다는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아무튼 김현장이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을 맡았는데 이 사건이 17일로 예정돼 있는 금융위원회가 개최하는 감리위원회 그리고 이후에 이제 증권선물위원회라는 게 열리게 되는데요.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3번의 심리를 거칩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에는 소속된 위원들이 심사를 하고요.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판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다양한 증인들, 여기서는 이제 주로 외부 전문가들인데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삼성바이오의 회계가 분식이냐 아니냐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제기가 되는 거죠. 문제는 김현장이 여기 변호를 맡으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가 적법하다라는 전문가 의견을 계속 지금 위원회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판으로 따지면 변호사 측 증인들이 피고에 유리한 증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재판을 해도 변호인 측이라는 게 원래 피고에 유리한 증인이나 전문가들을 찾아서 재판장에 내세우는 거니까요. 문제는 지금 김현장이 삼성에 유리한 증언을 해줄 피고 측 증인들을 계속 수집해서 의견을 여러 차례 내고 있는데 이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전직 감리위원회 위원 아니면 현직 금융위에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재판을 받는데요. 증인으로
전직 재판관 이런 사람들을 내세우는 거죠. 그러면 현직 재판관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다 자기 선배나 동료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피고 측 증언을 계속하고 있으면 이게 당연히 재판에 영향을 미치죠. 이게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그 기사를 읽어보면 기가 막힌 게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의뢰를 받은 의견서 작성팀이 전부 5개인데 서울대 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서울대 팀 팀장이 황이섭 교수라는 분입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그런데 지금 이 황이섭 교수가 지금 현재 금융위사나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입니다. 금융위사나 위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금융위사나 감리위원회 위원들하고 당연히 친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같은 금융위사나 위원회인데요. 연세대 팀을 이끄는 손성규 교수, 이분은 옛날 감리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심리가 감리위가 1심이고 증권선물위원회가 2심인데 피고 측 증인 전문가가 1심, 2심 재판관 출신인 겁니다. 지금 판결을 내려야 되는 위원들의 선배예요. 이게 영향을 안 미치겠냐고요. 고려대 팀의 이만우 교수라고 있는데 이분은 금융위 감리위원 출신입니다. 이분은 더 골 때리는 게 2012년부터 삼성그룹 삼성꿈 장학재단 여기 이사를 지금 7년째 맡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삼성 편향적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1심 재판부인 감리위원회 위원 출신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전관으로서 영향을 끼치죠. 여기 외에 이화여대 팀, 뭐 건국대 팀 이렇게 쭉 있는데 이제 딱 보기에도 들으시는 느낌이 스카이 중심의 속칭 명망가들로 꾸려진 변호팀을 만든 겁니다. 뭐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1심, 2심, 감리위, 증권선물위 여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전관들이라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더 웃긴 건요. 이 사람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우호적인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 대가로 삼성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의견서 몇 장 내고 삼성 유리하게요. 보통 2천만 원 이상의 보수를 받았을 거라고 추정하더라고요. 이거 듣는데 너무 비참한 겁니다. 이걸 관행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관행입니까? 재판을 받는데 증인으로 나서는 겁니다. 그런데 증인으로 나서면서 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증언이라는 객관성이 있습니까? 명색이 명문대 회계 전문가들 교수들인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돈에 팔려다니는 지식인의 전형적인 모습 이거밖에 생각이 지금 안 나는 겁니다.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배신감을 느낀 대목은 삼성 변호팀에 이 서울대 최종학 교수라는 분이 들어있어요. 저도 이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 이름을 아는 건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숫자로 경영하라라는 책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에 회계 쪽 공부를 할 때 이 최종학 교수의 숫자로 경영하라 책 1, 2권을 사서 가격도 엄청 비싸요. 1권은 17,000원, 2권은 19,000원인데 이걸 제가 다 사가지고 밑줄 그으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최종학 교수가 이번에 삼성 돈 받고 의견을 낸 겁니다. 그래서 한겨레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삼성이 우호적인 의견서 내시고 얼마 받으셨어요? 물어봤더니 최종학 교수 말이 많이 받지는 않았다. 이렇게만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대목을 읽고 최종학 교수 책을 진짜 불살라버리고 싶었습니다. 최종학 교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학자는 지식을 좌판에 깔아놓고요. 비싸게 사주는 사람한테 엿바꿔 먹듯이 자기 지식을 돈 받고 팔아먹는 양아치 보부상이 아닙니다. 교수님이 회계를 공부했고 회계학자로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가 정말로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지식을 무상으로 제공해야죠. 그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아 처먹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는 정당하다. 이런 의견서를 제출하고 앉아 있어요. 그게 지식인과 학자의 양심입니까? 많이 받지는 않았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데 얼마 받았는지 한번 까보세요. 진짜 많이 안 받았는지 액수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지식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정말로 크게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 한국의 지식인들은 자기가 획득한 지식을 온전히 100%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팔아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식이라는 상품은 역사적으로 보건 동시대적으로 보건요. 단언컨대 인류 공동의 산물입니다.
인류가 살아온 역사를 쭉 훑어봐도요. 이걸 좀 이제 뭐 유식한 표현으로 통시적 관점이라고 하는데요. 시간의 흐름을 쭉 연결해서 관찰하는 관점이죠. 이 관점으로 봐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가로로 놓고 이걸 이제 공시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같은 시간 안의 모습을 쭉 펼쳐놓고 봐도 마찬가지예요. 통시적인 관점,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지식인들이 취득했다는 지식은 그 사람 개인이 발명한 지식이 당연히 아닙니다. 인류가 7,000년 동안 문명을 일궈오면서 축적한 공동의 자산 같은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식인들 중에 아리스토텔레스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막 아는 척을 해요. 그리고 이건 내 지식이야. 내 마음대로 돈 받고 팔아먹어도 돼. 이렇게 주장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왜 네 지식입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지식이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지식을 왜 네가 돈벌이에 사용하냐고요. 아리스토텔레스한테 허락 맡았어요? 아니잖아요. 공시적인 관점, 지금 현 시대적 관점으로 봐도요. 지식인이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여러 차례 강조드리지만 철저히 사회적 분업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 사회가 효율적으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분업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공부에 소질이 있는 사람은 공부를 하고 노동에 소질이 있는 사람은 노동을 합니다. 이 분업이 없으면 산업사회에서 어떤 개인도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10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땄어요. 그걸 온전히 자기 덕이라고 주장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가 박사학위 딸 동안 이 사회는 그 사람들의 지식 습득을 서포트합니다. 힘든 육체 노동을 누군가가 헐값으로 대신해주고 있다고요. 그러면 지식인들도 자신이 취득한 지식을 당연히 사회를 위해서 서포트하는 데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게 산업사회라고 불리는 분업화된 사회의 기본인 거죠. 근데 제가 이 지식인들이라고 불리는 분들, 특히 교수님들 잘 안 만나거든요. 예. 이유가 이런 거예요. 물론 모든 지식인 교수님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훌륭한 분들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 지식인들은 자기가 습득한 지식이 전부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만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위험한 건 자기가 습득한 지식을 과도하게 과대평가를 해서 그게 엄청난 돈벌이 수단이 된다고 착각들을 해요. 그래서 공시적으로 혹은 통시적으로 사회적 연대, 인류의 누적적 지식을 통해서 뭔가 습득한 지식인이라면 제가 지식인들 보고 굶어 죽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수 월급 받고 중산층 이상으로 넉넉하게 살아도 돼요. 하지만 적어도 그 지식을 돈벌이의 혈안이 돼서 가외소득을 올리는 일에 팔아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선물의 경제학 이걸 말씀드리면서 찰스 아이젠슈타인이라는 학자가 자기 책을 12개국 언어로 번역을 해서 PDF로 인터넷에 올려서 무료로 공개한다고 말씀드렸죠. 예.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이젠슈타인은 자기가 습득한 지식이 인류 모두의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카피레프트의 정신인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지식인이라는 부류의 삶이 지식이 값지게 사용될 수 있는 공익적인 한도 내에서 존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네. 돈을 벌어도요. 그 한도 내에서 벌어야 되는 겁니다. 떼돈 벌어서 자본과 비슷하게 살고 싶으면 지식인 하지 말고 박사하지 말고 사업을 하라고요. 그게 아니고 인류를 위한 지식을 습득했다면 그 지식을 습득하게 해준 사회에 감사해야죠. 그래서 지식을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면 좀 흥분을 하는데 제가 특히 경제학, 경영학 분야 교수들 진짜 만나기 싫어하거든요. 이분들 특징이 자기가 지금 받고 있는 처우가 진짜 불평등하다고 생각들을 해요. 예. 왜 내가 연봉이 1억 2천밖에 안 되지? 이런 말을 진짜 쉽게 합니다. 그리고 내심을 보면 내 지식이 최소한 재벌급은 안 돼도 준 재벌급은 돼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무지기수예요. 서울대 법대의 어떤 교수 같은 경우 자기한테 선거 때 표를 10장 줘야 한다. 딴 사람은 한 장 받아갈 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민중들에 비해서 자기 투표권이 이 평등선거의 나라에서 자기는 최소한 10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죠.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과대평가하면요. 아까처럼 서울대 연고대 교수들이요. 김앤장 부탁을 받아서 삼성으로부터 수천만 원씩 받고 삼성 빨아주는 의견 보고서를 재판 과정에 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팔아먹는 게 지식인이냐고요. 천만에요. 그건 지식인이 아니라 장사꾼이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내 신념이 있는데 하필이면 내 신념이 돈이 되더라. 그래서 내 신념을 돈 주겠다는 사람한테 팔았는데 돈을 수천만 원씩 주는 거 그거 받지 말란 얘기냐?
내가 신념을 어긴 게 아닌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당연히 문제가 되죠, 그것도요. 왜냐하면 내 신념에 누가 돈을 과하게 준다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덥석받으면 그 신념이 진짜 신념이라고 누가 진정성을 믿어줍니까? 정말로 신념을 전파하기 위해서라면 돈을 받지 말라고요. 그래야 신념에 대한 진정성이 사람들한테 전달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돈은 돈대로 다 챙기고 넌 신념이 이거야 하고 백날 외쳐보십시오. 아무도 그 사람의 진정성을 안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예를 들 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분 예를 많이 드는데 저는 김상조 위원장이 되기 전에 늘 사석에서 김상조 선생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저는 이분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일면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을 선생님하고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불렀던 건 이분과 함께 시민운동을 한 활동가들을 제가 좀 압니다.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상조 선생님은 정말로 겸손하고 생활이 정말로 간소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이 취득한 지식이 사회의 것이라고 믿고 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하려고 평생을 부단히 노력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이분을 존경해요. 이건 사상에 일치해서 지금 우리 편이어서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보수적인 학자들이라도 이러면 존경합니다. 지금은 차이점이 별로 없어 보이지만 사실 시간이 지나고 한국 재벌사회가 좀 바로잡히면요. 재벌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할 거거든요. 저 따위 주제에 감히 김상조 선생님 같은 대학자분과 뭐 이런 면에서 다르다라고 말할 깜냥이 제가 전혀 안 되긴 하지만 사실 다른 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김상조 선생님은 학식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지만 아무튼 바라보는 방향은 다른 사람입니다. 김상조 선생님은 영미식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주주자본주의 지지자고 저는 이해 당사자 이론을 바탕으로 한 북유럽식 3인주의를 지향하는 쪽입니다. 이건 굉장히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차이가 있어도요. 김상조 선생님처럼 자신이 취득한 지식에 대한 신념이 있고 그 신념을 사회에 돌려줘야 한다는 믿음이 있는 분은 저는 보석처럼 빛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신념이 있으니까 김상조 선생님은 수십 년 동안 자기가 믿는 신념을 위해서 시민운동이라는 춥고 배고픈 길을 기꺼이 걸어온 거죠. 자기 신념을 돈 받고 팔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식인이 신념을 전달하는 방식은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존중을 받고요. 그 신념에 대한 사회적인 믿음이 생기죠. 신념을 팔아서 삼성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챙겨요. 그 순간 지식인의 신념은 신념이 아니고 그냥 좌판의 상품이 돼버립니다. 지금 삼성으로부터 돈 받고 삼성이 우호적인 보고서를 쓴 사람들이요. 그게 자기 신념이다. 백날 우겨보십시오. 제 머릿속에는 그 사람들은 그냥 명문대 교수인데 돈 많이 받고 싶어서 수천만 원씩 받고 자기 지식을 판 장사꾼들이에요. 지식인이 아닌 거죠.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흥분을 해서 너무 허겁지겁 브리핑을 들은 기분인데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다른 일이 없다면 이 전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경제학적으로 여러 시각들을 좀 말씀드리고요. 한국 지식사회가 진짜 뿌리부터 바뀌었으면 하는 제 작은 소망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내일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 소송을 했는데 억울하게 졌어요. 좀 복잡한 사안이긴 하지만은 정신머리가 제대로 박힌 판사라면 당연히 손을 들어줬어야 했는데 상대가 너무나 큰 악이었습니다. 돈도 많고요. 졌어요.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뭐라고 위로 겸 조언을 했냐면은 돈 좀 쓰셔서 전관을 쓰시라. 슬픕니다. 예. 진짜 슬픈 건 그게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슬픈 겁니다. 그게요. 제가 이 말을 해놓고 스스로에게 놀랐습니다. 내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하다니. 그게 얼마나 효과 있는 건지 경제학적으로 분석된 논문이 있어서 그건 제가 내일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게 맞는 조언이라는 게 너무 슬픈 거죠. 이 사회가요. 족 같은 사회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내일 또 관련한 상세한 이야기 기대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민중의 소리가 드디어 2018년 5월로 무려 18살이나 되었답니다. 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그래서
민소창간 18주년을 맞이해 5월 한 달간 소액 광고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갖은 압박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우리 민중의 소리에게 응원의 강구 부탁드려요. 만날 배고프고 코 찔찔 흘리던 저희 민중의 소리를 관심과 애정으로 이만큼 키워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정론직필하는 언론다운 언론, 당신의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소액 광고 문의 전화 1877-1264, 1877-1264. 민중의 소리.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여야가 추가 경정 예산과 드루킹 특검을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선에 추경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서를 처리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양보를 한 겁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드루킹 특검이 처리되자 특별히 기뻐하는 분이 계세요.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의 편지 같이 읽어볼게요. 문재인 대통령님, 안철수입니다. 42일 만에 국회가 정상화됐습니다. 정말 속이 다 시원합니다. 그동안 드루킹을 들먹이느라 바른미래당도 저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당이 도와줬더라면 여론조사에서 제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 현 서울시장을 압도했을 것입니다. 특히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단식도 끝났으니 이제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저에게 집중될 겁니다. 안철수 후보님 축하드립니다. 정말로 언론이 안철수 후보님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안철수 후보님이 인재 영입위원장을 맡으면서 제일 먼저 영입했던 인물이 바른미래당을 탈당했어요. 상징성이 남다른 1호 영입인사가 탈당을 했는데 바른미래당은 아직 이유를 모른다고 해요. 네? 탈당이 아니라 능력이 출중해서 일찌감치 하산한 거라고요? 이게 바로 안철수 효과라고요? 아이고, 안철수 후보님의 인재를 알아보는 안목이 뛰어나긴 한 것 같습니다. 안철수 퀴즈로 알려진 강현재 변호사가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합니다. 뿌듯하시겠어요? 국민의당 시절 인재영입 1호인 이주스 씨는 깜빵에 가서 체면을 구겼지만 대신 안철수 퀴즈 강현재 변호사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갔잖아요. 네? 자유한국당으로 간 건 선발대 역할을 하기 위함이라고요? 서울시장 선거에서 꼭 금메달보다 값진 은메달을 따서 자유한국당을 먹을 거라고요? 하하하, 꼭 나와바리 싸움하는 조폭 같습니다. 그래서 드루킹이 안철수 조폭을 검색했나 봅니다. 안철수 후보님 덕분에 웃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차장님, 아직도 받은 명함 일일이 휴대폰에 저장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찍기만 하면 바로 입력해주는 리멤버가 있잖아요. 대한민국 대기업 임원 2명 중 1명이 사용하는 국민 명함 앱 리멤버. 지금 바로 다운받으세요.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미궁 장사랑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더 줄게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부모님, 부부, 아이, 친구, 연인 등 감사한 분들에게 다양한 선물을 그냥 막 더더더 드립니다.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 한총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친굼이 있잖아요.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탈모 샴푸를 쓰는데 왜 자꾸 빠지지? 머리는 원래 빠져. 빠진 만큼 안 나니까 문제지. 팩까지 하는데 피부가 왜 이러냐? 모공 미세먼지까지 향균 클렌징이 피부 관리의 기본이야. 1566-787을 뿌리 깊은 샴푸엔 비누.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아침 예상 기온 서울 16도, 대전 15도, 광주 대구 16도인데요. 아침까지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의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낮 기온 서울 28도, 춘천 29도, 전주 29도, 부산 22도까지 오릅니다. 낮 동안의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 지역은 한때 나쁨, 다른 지역은 보통 단계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소개해 주실 책 기대됩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프랜시스 윈의 마르크스 평전을 함께 할 텐데요. 예. 프랜시스 윈은 영국의 저명한 잡지 가디언이 있죠. 예. 가디언의 컬럼니스트이자 저술가이자 방송인입니다. 우리 김 PD하고 비슷해서 골랐습니다. 맞습니다. 교수님, 근데 이게 역본이 푸른숲에서 나온 거 하나뿐입니까? 네, 맞습니다. 푸른숲에서 나왔고요. 예. 마르크스 전기나 평전 또는 마르크스를 주요 등장인물로 한 소설 많은 책들이 있는데요. 예. 제가 이것저것 뒤적거리다가 이 책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접근하기에 가장 무난할 것 같아서 골랐습니다. 예. 교수님, 대학 다니실 때는 마르크스라는 이름만 들어가도 다 금서 아니었습니까? 네, 금서였죠. 재밌는 얘기인데 1987년, 88년까지는 마르크스가 다 금서였습니다. 88 올림픽을 전후해서 세계에서 마르크스가 번역되지 않은 나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대한민국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죠. 예. 저희 때는 마르크스를 직접 읽지 못하고 일본에서 이 해적판으로 번역된 것들이나 또는 영어본으로 번역된 것들을 이리저리 몇 번의 복사를 거쳐서 어렵게
읽곤 했던 기억이 있네요. 금서여야 사실 읽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마르크스를 읽게 하고자 하는 중앙정보부 내부에 어떤 인물이 있어서 네. 그런 조치를 취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올해가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입니다. 200주년이어서 뭐 좋은 책들도 많이 나오고 많은 행사들도 있고 한 것 같은데요. 예. 우리는 참 조용해요. 인터넷 서점을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르크스에 관한 저작들 또는 마르크스의 저작들을 포함하면은 약 1,300종이 육박합니다. 예.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아마 톨스토이 다음으로 이 많은 책이 쏟아져 나오지 않았는가 싶고요. 이 문학이 아닌 사회과학이나 철학 관련 책들만 얘기하자면 마르크스를 말하는 책들, 또 마르크스의 저작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 가지 버전으로 많은 책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프랜시스 윈이 쓴 이 마르크스 평전은 마르크스의 삶을 밀도 있게 재구성하면서 동시에 마르크스 사상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잘 짜인 그런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 푸른숲 버전은 정영목 선생이 번역해서 번역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게 읽히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이 마르크스가 누구인지 한 번쯤은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이 질문부터 드려보겠습니다. 마르크스가 지금 살아있다면 이 땅의 사회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웨킹 PD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을 다 질문해서 놀랍습니다. 누구 제자인데요? 예. 마르크스 자신이 그랬다 그러죠. 누군가가 나를 마르크스주의자라 한다면 난 거부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수의 사상이 현실화했을 때 많은 왜곡과 굴절 또는 뭐 이 통속화 과정을 겪잖아요. 그리고 이 부처의 그 본질적인 사상들이 현실에서 재구성될 때는 우리가 보다시피 그 총무원장의 그 짠 짓들로 드러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르크스가 구성했던 철학과 사상들이 현실에서 구현될 때는 많은 굴절과 변화, 도그마화 과정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도그마화란 그 교조적인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스탈린의 마르크스의 교조화, 그리고 마오 사상, 마오쩌둥이 마르크스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또는 김일성 사상에서 마오 사상을 어떻게 굴절시켰는지 등등을 생각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늘 강조하는데 근대를 알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자본주의의 작동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나아가서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가능성까지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마르크스를 빌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늘 강조하는 편이에요. 그럼에도 이 마르크스를 읽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가 없죠. 강제로 읽혀야 되죠. 근데 읽고 나면 학생들의 반응이랄까요? 태도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긴 합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자본주의 이면, 자본주의에 숨어있는 측면들을 이 마르크스를 경유해서 읽어낼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마르크스를 신격화해서도 안 되지만은 그 많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무오류의 사상가이다. 이런 식으로.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동시에 마르크스를 악마화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마르크스를 신격화하는 일부 급진적인 진보주의자들과 그리고 이 마르크스를 악마화하는 세력들의 대결 구도 속에서 마르크스 사상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그 노력들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마르크스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분들이 적지 않지만은 그게 대중적으로 확산하기까지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술을 연구함에 있어서도 예술을 신격화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도 좀 읽히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오류가 없는 예수의 말이 1.1회까지 다 맞다고 생각하는 건 극단적인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글쎄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인류의 사상적 자산으로 파악할 때는 뛰어난 사상가이지 맹종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은 저한테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의 대상으로 보는 예수와 또 그렇지 않은 사상가로서 예수를 보는 것의 차이는 인정하자.
그러니까 사상가로서 예수를 보려는 사람들에게 아니 이렇게 불신앙적으로 예수를 바라봐서야 되겠는가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신앙의 대상으로는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예, 예. 근데 사상가로 볼 때는 맥락이 전혀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강조점은 신격화 쪽도 아니고 악마 쪽도 아니고 예. 마르크스라는 한 인간이 지닌 복잡 다단한 국면들을 한 커플 드러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예. 왜 마르크스가 신의 지위에 오른 인간이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마르크스가 어떻게 또 악마일 수 있겠습니까? 독일과 프랑스와 런던을 방랑하면서 자본주의의 민낯을 보면서 깊이 있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란 무엇인가를 고민한 그야말로 투철한 지식인이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가난에 허덕이면서도 과연 이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우리의 그 삶의 방향은 어때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한 지식인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은 어떤 계기로 자본주의에 대해서 마르크스가 문제인식을 갖게 됐는지 이게 더 궁금해집니다. 많은 얘기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일단 마르크스의 감수성이랄까요? 고통받는 타자에 대한 그 공감 능력이 대단히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19세기 중후반에 자본주의가 급속도로 발달하는 단계 아닙니까? 예. 단계에서 독일이나 파리나 런던을 보면서 하층민들의 생활, 자본주의의 핵심이면서도 자본주의에서 버림받은 자들의 그 삶을 보면서 정말 고통스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본주의란 무엇인지, 부르주아들이 사적 소유를 통해서 인간의 삶들을 파괴하는 것이 정작 옳은 것인지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졌던 것 같습니다. 야, 그렇다면은 이 한진그룹 안에서도 마르크스가 나올 수 있겠네요. 아, 물론이죠. 마르크스에게는 프리드리히 엥겔스라는 부잣집 아들, 친구가 있었고요. 그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쓴 영국 노동자 계급의 상태 같은 책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노동자들의 그 열악한 삶들, 비참한 삶들, 인간 이하의 삶들을 보고서 마르크스의 고민은 점점 깊어졌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문학 공부하는 제 입장에서 보기에는 마르크스의 이런 공감 능력과 감수 능력은 문학 작품과의 아주 긴밀한 접촉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이 책을 보면은 마르크스는 셰익스피어의 마니어였다고 합니다. 이 마르크스의 사위인 폴 라파르의 회상을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그분의 셰익스피어에 대한 존경은 끝이 없었다. 셰익스피어 작품들을 꼼꼼하게 연구해서 아주 작은 등장인물들까지 꿰고 있었다. 사실 가족 모두가 영국의 이 위대한 극작가를 숭배했다. 세 딸은 셰익스피어 작품에서 많은 부분을 외우고 있었다. 1848년 이후 그분은 영어에 대한 지식을 완벽하게 다듬고 싶어 하셨는데 그때 셰익스피어의 독창적인 표현들을 모두 찾아내 분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그 마르크스는 말년의 일요일이면 가족을 이끌고 햄스테드 히스까지 소풍을 가면서 셰익스피어 작품, 셰익스피어뿐만 아니고 단테와 게테 작품까지도 낭독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을 되새기곤 했다고 합니다. 셰익스피어뿐만 아니고 금방 언급한 게테나 단테도 그렇고요. 그리고 하이네하고도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하이네라는 독일의 아주 저명한 시인이 있죠. 우리에게는 사랑의 시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하이네가 슐레지엔의 직조공 같은 시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노동자들의 열악한 삶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는 시들을 많이 쓰거든요. 우리 김남주 선생이 이 하이네 시를 그래서 많이 번역하기도 했었죠. 이 하이네와 이 마르크스는 각별한 관계였는데 이 책에서 언급하는 엘레아노르라는 마르크스의 딸의 말을 빌면은 이렇습니다. 아버지는 하이네의 작품만큼이나 그 시인을 사랑했으며 그의 정치적 약점들은 가능한 한 관대히 봐주었다. 아버지는 시인들이란 기묘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제멋대로 가도록 놔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보통 사람의 잣대는 물론이고 심지어 특별한 사람의 잣대로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아, 저는 이런 마르크스가 참 좋습니다. 적들하고 싸울 때는 정말 이 가진 자들하고 싸울 때는 그리고 반대 세력과 논전할 때는 정말 무섭게 몰아치는 사람이었지만은 이 문학에 대해서는 시에 대해서는 깊은 아량과 관대함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르크스가 소설을 썼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죠. 소설의 질적인 측면은 별도로 하더라도 그만큼 우리의 그 마르크스는
문학적 상상력이 풍부했던 것 같습니다. 이 문학적 상상력의 핵심은 말씀드리듯이 타자의 고통에 대한 응답 능력이 기초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을 때 자신이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그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떻게 사회가 나아갈지 고민하는 게 정말 문학적 상상력을 가동하는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스의 이런저런 책들을 보다 보면은 특히 박종철 출판사에서 6권의 막스 선집이 나왔는데요. 곳곳을 보다 보면은 문학적인 표현들이 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문체가 더할 수 없이 탁월하고요. 이런 문학적인 밑바탕이 없이는 개진할 수 없는, 펼쳐 보일 수 없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서 이 프랜시스 윈이 마르크스 평전에서 언급하는 우리 마르크스의 중요한 아포리즘들 몇 구절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아포리즘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짤막한 경구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르크스의 저작 중에 유명한 포이어바흐에 관한 태제라는 글이 있는데요. 유명한 글인데 이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객관적 진리가 인간의 사고에서 나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다. 모든 사회적 생활은 본질적으로 실천적이다. 철학자들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세계를 해석하기만 했다. 중요한 것은 세계를 바꾸는 것이다. 우리 김 PD 감탄사가 안 나와요. 감탄사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막스의 아포리즘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객관적 진리라는 게 인간의 사고에서 나오냐 어떠냐 하는 것은 이론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실천의 문제라는 겁니다. 모든 사회적 생활은 본질적으로 실천적이라는 거죠. 근데 철학자들이라는 사람들, 뭔가 좀 안다는 진보적이라는 사람들이 온갖 방식으로 세계를 해석하고 이론적으로 구성하기만 했지 실천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스 하는 말이 딱 절절하게 와닿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계를 바꾸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실천이 없는 이론은 학문적 마스터베이션의 한 형태라고 막스는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 그 마스터베이션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는 걸로 하고 넘어가시죠. 네, 그러니까 자기 위로, 그러니까 자유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입진보니 뭐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부류 중에 하나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우리 사회 변화에 개입하고 그걸 실천할 때 비로소 세상이 조금씩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고통받는 사람들이 조금씩 줄어들 테고요. 그 점이 마르크스를 읽으면서 다시 반복하게 됩니다. 언젠가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시간에 막스를 제가 한 대여섯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다닐 때 쓴 에세이의 짤막한 구절을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네요. 그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직업의 선택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주요한 안내자는 인류의 복지와 우리 자신의 완성이다. 이 두 가지가 대립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건 몇 번이고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업의 선택에서 우리를 이끄는 주요한 안내자는 첫 번째가 인류의 복지고요. 우리 인류가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자신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대립되는 것으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는 게 막스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직업, 취업 문제 생각하면은 자신의 삶의 안정성의 확보, 좀 더 나아가면은 자신의 완성, 이 정도는 생각하잖아요. 네, 막스는 유적 존재로서 인간이 함께 잘 사는 방법을 직업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이게 대립하지 않느냐면은 우리 저자의 부연 설명을 보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상 인간은 다른 사람들에게 헌신할 때 가장 높은 완성의 경지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유명한 학자나 위대한 현자나 빼어난 시인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 완벽한 인간, 진정으로 위대한 인간이 될 수 없다. 역사는 자신의 부족을 유복하게 함으로써 이름을 얻은 사람들에게만 찬사를 보낸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문장이 조금 어려운데요. 역사는 자신의 부족, 그러니까 함께 사는 사람들이죠. 을 유복하게 함으로써 이름을 얻은 사람에게만 찬사를 보낸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 호모 에코노미쿠스, 우리 이완배 기자가 많이 얘기하는 거죠. 이런 자본주의의 인간관의 전제가 인간의 이기적인 동물이라는 것이잖아요. 마르크스는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타적인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본성상 인간은 다른 사람들에게 헌신할 때 가장 높은 완성의 경지에 이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 함께 할 때,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 그리고 공유할 때 가장 인간들은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자기 삶에 대한 만족도가. 이게 자신에 대한 가장 깊은 배려의 방법이라고 마르크스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상들이 마르크스 사상 전체를 꿰고 있는 것 같고요. 마르크스가 위대한 사상가로 불리는 이유가 이런 지점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르크스의 대작 자본을 비껴갈 수가 없는데요. 마르크스의 어머니가 돈도 없이 맨날 그 빚지고 구글학원 다니니까 탕자처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자본에 대해 쓰지 말고 자본을 좀 모았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네. 그런데 이 자본은 정말 제가 봐도 대작입니다. 뭐 어렵다고들 얘기하는데 직접 읽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1권이 좀 추상적이어서 조금 어렵게 읽긴 하지만 2, 3권 넘어가면은 사례들이 아주 풍부해서요. 지금 우리 대한항공 갑질이나 삼성의 이런 그 못된 짓들의 기초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책 마르크스 평전에서 프랜시스 윈이 자본론에서 인용하고 있는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자본이 생산성을 높이는 수단은 노동자를 인간의 파편으로 왜곡시키고 기계의 부속물로 타락시키고 그의 노동을 고통으로 바꿈으로써 그 실질적 내용을 파괴해버린다. 그 수단은 과학이 독립된 힘으로 노동 과정에 통합되는 것과 같은 비율로 노동 과정의 지적 가능성으로부터 노동자를 소외시킨다. 그 수단은 노동자가 일하는 조건을 왜곡시키고 노동 과정 동안 노동자를 그 비열함 때문에 더욱 가정스러운 전제에 복속시킨다. 독재에 복속시킨다는 얘기죠. 그 수단은 노동자의 일생을 노동시간으로 바꿔버리며 그의 부인과 자식을 자본이라는 전차의 수레바퀴 밑에 던져넣는다. 따라서 한쪽 극단에서 부의 축적은 다른 쪽 극단에서는 빈곤, 노동의 고통, 노예 상태, 무지, 야만화, 도덕적 타락의 축적이다. 아, 명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생산성을 향상시켜가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끝없이 파편화하고요. 기계의 부속물로 전락하고 노동은 점점 더 깊은 고통으로 바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노동이 갖는 그 깊은 의미, 자기 존재의 근거이자 신성성들을 다 박탈당해 버린다는 것이죠. 생산성이 고도화할수록 노동자가 소외됨으로써 이 노동자의 삶은 점점 더 힘겨워진다는 게 마르크스의 진단이었습니다. 이런 상태들을 넘어서지 않고서 어떻게 인간의 삶이 삶다울 수 있겠느냐는 게 마르크스 사상의 정수였던 것 같습니다. 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마르크스를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거나 우리의 교육의 영향 때문인지 아니면 분단의 영향 때문인지 일테면 레드 컴플렉스 때문인지 이 마르크스를 좀 멀리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마르크스를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면서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막스와 함께했던 아내 예니가 쓴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본을 두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보다 어려운 환경에서 쓴 책은 거의 없을 거예요. 나는 그 책을 쓴 내밀한 역사에 대해 글이라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불안과 괴로움이 정말 많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노동자들이 이 책, 오로지 그들을 위해서 쓴 이 책을 완성하는데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했는지 눈치라도 챌 수 있다면 아마 지금보다는 조금 더 관심을 보여줄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도서관을 뒤져가면서 온갖 자료들을 뒤져가면서 이 자본이라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불안과 괴로움의 결과물인 이 책을 노동자들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읽는다면은 이 사회가 좀 더 나은, 집어 좀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자본주의 사회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 어두운 지점들을 태양 아래로 끌어내서 치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막스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면서 마르크스 평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한편으로 마르크스 소개를 다 못하신 것 같은데 또 하시죠? 기회가 닿는 대로 올해 제가 좋아하는 마르크스 책들 한 권 한 권씩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근대의 위대한 사상가들이 다 마르크스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책도 함께 소개해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포렌메리 순서입니다.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됩니다. 검찰이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탁현민 행정관은 지난해 대선에서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송출했는데요. 이 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시민들은 검찰의 구형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오늘 새벽 5시까지 모두 2,944분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94% 거의 모든 시민들이 벌금 200만 원 구형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네요. 벌금 200만 원 구형은 부족하다 이렇게 밝힌 시민은 3%, 적절하다는 의견 역시 3%에 그쳤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 듣고 있습니다. LKH님, 아직도 자유한국당 쓰레기 적폐 세력들이 곳곳에 숨어있어 개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야인님, 대한민국 검사나리들 제대로 좀 합시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BPL 타임 안치수입니다. 금수저 세트, 사은품이나 반촉상품, 기념품으로 하시면 어떨까요? 8,000원대부터 10만원대까지 다양한 품목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이 금수저 세트 정말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금수저거든요. 금수저는 금수저를 알아보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제가 금수저라서 실망입니까? 금수저도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다니 실망입니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네피알의 금수저 세트 만나보세요. 받는 분의 마음도 헤아리는 네피알.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DJ입니다. 무릎펜 액티브 밴드 들어보셨습니까? 특허받은 기술이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근육으로 분산시켜서 말하자면 충격을 완화하고 근육을 강화시키는데요. 내가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이 야당 대표들한테 제발 까불지 마라 이렇게 무릎을 꿇고 빌었단 게요. 그렇게 10시간을 했는데 이 무릎이 안 아파. 근데 이 씨부랄 놈들이 얘기를 들은 척도 하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날라차기를 할까 했어요. 이 5월 한 달간 홈페이지에서 공기청정기 경품 이벤트도 진행하는 무릎펜, 검색창에서 무릎펜 또는 010-2255-4489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덕화 인사드리겠어요. 머리카락이 조촐하신 분, 흑채 필수 지참품이죠. 기존 흑채와는 급이 다른 퀄리티 헤이브로 헤어 쿠션 구매 부탁해요. 아미노산 코팅 원료를 쓰고 피부 진화적인 코팅 파우더도 사용하는 헤이브로 헤어 쿠션. 괜히 흑채 사용했다가 두피만 나빠지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데 그런 걱정 잊어주세요. 바람아 불어봐라. 땀아 흘러내려와봐라. 비야 내려라. 헤이브로 헤어 쿠션 검색창에 헤이브로 부탁해요. 술친금 후기 읽어볼게요. 김모씨, 술을 그렇게 먹었는데 술친금 때문에 숙취가 없어요. 컨디션 여명 상쾌한 꺼져버려. 술친금이 짱이야. 재용아, 다음에 삼성전자 서비스로부터 노조원 탈퇴 보고를 받을 때는 사람이 죽었는데 탈퇴 1 이거 쓴 놈한테 술친금 좀 줘라.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노조 탈퇴라니. 알코올 중독도 그런 알코올 중독이 없지. 그리고 김용민 브리핑 듣고 술친금 산 사람들 후기에 댓글 좀 올려요. 이 방송 때문에 소개받았다고. 그래야 계속 광고할 거 아니야. 포털에서 술친금. 김종인이라고 봐요. 미궁 대장사랑 사용후기 하나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거 벌써 한 박스 다 먹었다고 봐요. 솔직히 똥 쑥쑥 나온다고 하길래 안 믿었거든. 근데 그 속는 셈 치고 한 박스만 샀거든요. 근데 변기물을 한 번에 2번씩 내려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 휴지로 닦지 않아도 될 만큼 똥이 딱 나오더라고. 고마워요. 예전에는 그 변기에서 영화도 볼 정도였는데 이젠 뉴스 기사 하나도 다 못 읽게 해줘서 자, 이렇게 만들어준 것이 바로 미궁대장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자, 대장 속의 마술사는 미궁대장사랑. 선거의 마술사는 나 인이. 나도 인이네. 근데 어떻게 선거를 앞두고 나 부르는 데가 없냐? 1522-8972 1522-8972 미궁대장사랑. 안녕하십니까, 김성태입니다. 빼요미 디톡 다이어트 사용 후기를 사실상 읽어보겠습니다. 사실상 이모씨 사연입니다. 먹고 화장실도 잘 가게 됐어요. 운동은 따로 안 하고 군것질만 좀 줄였더니 한 달 가까이 돼가는데 사실상 4kg 정도 빠졌습니다. 저 김성태도 그냥 밤엔 피자 시켜 먹고 아침엔 빼요미 디톡 다이어트 먹고 굶은 티 낼까 사실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 비타샵을 사실상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회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뉴스 기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합니다. 어제 문제는 일명 탈북 여종업원들이 재직했던 식당의 이름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류경식당입니다. 정답자 취조반장님, 항상 감사합니다. 에쿠스님, 친일 역사 청산과 한반도 평화를 통해 세계에서 우뚝 섭시다. 응원해요님, 한반도의 평화가 찾아오고 멈췄던 철마가 유럽까지 힘차게 달리는 날이 빨리 오길 바랍니다. 클로징 사연 당첨자님, 레슬리 01님입니다. 게시판에 이메일 적어주시면 별을 따다 구운 과자에서 만든 강릉 두부 도넛 보내드립니다. 오늘 경향신문 사설입니다. 유전자 변형 식품 완전 표시제 못할 이유 없다. 일부분 들어보시죠.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GMO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GMO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미국은 물론 호주, 일본 등도 완전 표시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유럽은 수입 농산물에 포함되는 GMO의 비의도적 혼입률을 0.9%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도 GMO 표시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DNA나 단백질 구조가 완전히 파괴된 가공식품은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을 두었다. 게다가 GMO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non-GMO나 GMO 프리를 표시할 수 없도록 했다. 시민단체들이 식약처가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유명무실한 짝퉁 GMO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이유다. 한국의 GMO 수입량은 세계 최대 수준이다. 연간 수입량이 1,000만 톤에 달하고 2,000만 톤이 식용으로 쓰인다. 국민 1인당 연간 40kg이 넘는 GMO를 먹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입 물량의 대부분이 콩, 옥수수 등이고 간장이나 식용유 등의 식재료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한국인의 밥상에 거의 매일 GMO가 오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GMO의 인체 유해성 여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안전성 논란이 GMO 완전 표시제 도입을 미루는 명분이 될 수 없다. 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2부도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